달과 함께 명문장을.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책 영혼이 숨쉬는 과학의 문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등 나오는 즉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도서 목록들은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리처드 도킨스가 누구인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이 괴물 같은 사람의 정체성을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작가인가요? 과학자인가요? 이 질문은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과학자라면 문학이 섭섭하고요. 작가라고 하면 과학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도킨스의 책에는 과학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양팔저울의 양편에 나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긴장, 팽팽한 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번 책 영혼이 숨쉬는 과학도 그렇습니다. 책을 열자마자 독자들은 과학과 문학이 콜라보를 이루는 문장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긴 말 앞세우지 않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곳은 서문입니다. 서문. 어두운 밤, 나는 그랜드 캐니언의 남쪽 끝을 따라 산책하다가 낮은 돌담 위에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였다. 그것은 10만 년 전의 광경이었다. 내 눈동자로 풍덩 뛰어들어 내 망막을 자극하는 별빛이 오랜 여정을 시작한 지점이 바로 10만 년 전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나는 현기증이 나면서 몸이 덜덜 떨렸다. 그랜드 캐니언의 바닥을 내려다보고 어둠 속에서 내가 누웠던 곳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은 과거였다. 이번에는 20억 년 전, 은하수 아래 미생물들만이 꾸물거리던 시대다. 호피족의 영혼이 그 웅장한 고요 속에 잠들어 있다면 암석에 갇힌 삼엽충, 바다나리류, 완족동물, 벨렘나이트, 암모나이트, 심지어는 공룡의 영혼과도 함께 있는 것이다. 네, 이 작가가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랜드 캐니언의 돌담에 누워서요 10만 년 전에 출발한 이 별빛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의 산책 중에는 20억 년 전에 지층에 묻힌 화석들을 봅니다. 도킨스는 그것들을 사실을 품은 물질로 보면서 동시에 그 속에 스민 시간의 길이, 시간의 가치들을 함께 봅니다. 세계를 보는 것은 공간을 보는 것인 동시에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본다고요? 네, 시간을 본다고 했는데요. 시간을 본다는 것,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망원경을 만들고요, 빛의 속도를 재고요, 그럼으로써 거리와 시간을 가늠해준 과학의 성과입니다. 화석이 묻힌 지층을 탐사하고 탄소와 방사성 원소를 이용해서 그 연대기를 캐낸 과학자들의 덕택이죠. 이 과학자들이 도달한 세계, 밝혀낸 세계는 역설적으로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래하는 신비는
종교나 초월의 세계가 아니라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번 저서 영혼이 숨쉬는 과학 Science in the Soul의 부제는 Selected Writings of a Passionate Rationalist입니다. 우리말로는 열정적인 합리주의자의 이성예찬, 열정적인 합리주의자의 이성예찬입니다. 도킨스는 합리주의자인데 아주 열정적입니다. 합리주의를 과학의 영역으로, 이 열정이나 감성을 문학의 영역으로 이등분하려는 상상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력으로는 이 세계들이, 두 세계들이 서로 삼투하고 서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끄러지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로 용해되고 녹아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과 열정은 시소게임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작아지는 관계도 아닙니다. 이성과 열정 또는 이성과 열정, 감성은 함께 강해지고요, 함께 커지는 사이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나 훌륭한 작가는 모두 다 건강하고 뜨거운 이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나아가서 문학의 상상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이런저런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생활 양식, 지금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바로 그 지점에 거기서 과학의 산물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상은 해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흐름을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런 도킨스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킨스를 싫어하는 문학가도 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테리 이글턴 같은 사람인데요. 그는 도킨스와 히친스라는 또 다른 그 과학자를 싸잡아서 히치킨스라고 부르는데요.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을 매도하는 글을 썼는데요. 신을 옹호한다는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음악가인 밥 딜런이 있죠.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고 기세춘 선생께서 밥돌이라는 애칭으로 부른 그 가수입니다. 밥 딜런이 벌써 몇 년 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과학저술가의 차례입니다. 도킨스도 이 책 영혼이 숨쉬는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도킨스의 글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노벨문학상을 과학자에게 수여할 적기다. 유감스럽게도 가장 가까운 선례는 적절치 않은 사례였다. 그것은 바로 앙리 베르고송인데 그는 진정한 과학자라기보다는 신비론자에 더 가까웠다. 앙리 베르고송의 생기론적 생명의 약동에 대해 줄리언 헉슬리는 그렇다면 철도는 기관차의 약동으로 움직이는 거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묻는데 왜 과학자가 문학상을 받으면 안 되는가? 슬프게도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아 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위대한 소설가, 역사가, 시인들과 함께 있을 칼 세이건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감임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로렌 아이슬리는 어떤가? 루이스 토머스는? 피터 매더워는? 스티븐 제이 굴드? 제이콥 브로노스키? 다시 톰스는? 우리가 고명하는 저자 개개인의 재능이 무엇이든 과학은 위대한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최고의 작가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과학을 그렇게 만드는 성질,
위대한 시와 노벨상을 수상한 소설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성질이 무엇이든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닐까? 네, 도킨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름 중에 기념하고 싶은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토머스는 누구인가요? 네, 해마다 가장 시적인 글을 쓰는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바로 루이스 토머스 상입니다. 루이스 토머스 상은 과학 노벨 문학상인생입니다. 과학 노벨 문학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티븐 제이 굴드가 있죠. 이 스티븐 제이 굴드는 리처드 도킨스와 대비되는 지점에서 그의 진화 심리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도킨스가 유전자 결정론적으로 기울어 있다면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후한 눈길을 보내는 편이었죠. 장대익 교수가 쓴 다윈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 도킨스파와 굴드파가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혼이 숨쉬는 과학, 이 책을 읽다 보면 종교적 관점과는 다른 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계가 우주 안에서 한없이 작고 사소하다는 역설과 함께하는 위대함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덧붙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간과 인간의 세계가 작고 사소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대한 인간이 가닿을 수 있는 지점에는 한계가 없다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무한에 닿을 수 없지만 영원히 무한의 세계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작가인가요? 과학자인가요? 이제 이 질문은 아주 행복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달과 함께의 명문장을,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영혼이 숨쉬는 과학을 함께 읽었습니다.